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까지 에피소드 인도를 했었는데요. 오늘부터 에피소드 인도에서 이제 사찰의 상징 세계로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에피소드 인도를 아무리 해도 책이 안 팔린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죽은 책 다시 살아내는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책을 될 때까지, 팔릴 때까지 한다 라는 정신 자세로, 그래서 뜬금없이 에피소드 인도가 끝났습니다. 저도 굳이 뭐 안 끝내도 되는데 그냥 잘 안 된대. 그래서 그냥 끝내고, 이게 사찰의 상징 세계 하로, 이게 이제 또 나온 지가 좀 돼서 잘 안 팔린다, 이렇게 해서 또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학원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이 학원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베를린 기둥 얘기부터 제가 썼었습니다. 예전에 베를린 기둥. 그래서 베를린 기둥이라고 하는 게 한 3분의 2 정도에서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이제 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 50대 중년의 남성 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베를린 기둥입니다. 그래서 많이 뭐가 축적된, 그리고 그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사실 유명했었던 것은 그 베를린 기둥의 기대서서라고 하는 그 최순호 선생님 책, 굉장히 그게 어떻게 보면 센세이션을 일으켰었고, 또 이제 그게 TV 프로에서 나와서 그 당시에 책을 읽읍시다 라고 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소개가 되면서 그게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책인데 친절하지는 않은 책이에요. 요즘은 사람들 독자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책이 그림도 많이 들어가고 뭐 이러는데,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게 별로 없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부터 부속사에 가면 베를린 기둥에 기대서 사진을 찍고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베를린 기둥이 개뿔도 아니다. 제가 이제 쓰는 얘기는 그겁니다. 베를린 기둥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시각 보정 효과를 줘요. 인간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착시를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진 같은 거 찍으면 카메라랑 눈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높은 건물 이렇게 찍으면 약간 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긴 건물을 찍으면 약간 양쪽이 이렇게 처지는 듯한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다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걸 이제 뇌가, 인간 같은 경우는 약간 수정을 하거든요.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를 뇌가 약간 수정을 해서 보기 때문에 큰 문제를 못 느끼는데, 사진으로 찍으면 그 왜곡 현상이 아주 잘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베를린 기둥도 이렇게 기둥 자체를 이렇게 휘어 놓으면 그 앞에서는 휘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멀리서 조망해 봤을 때는 그게 날씬해지는, 그래서 그런 게 어디서 보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회랑 같은 거, 혹시 회랑이라고 아세요? 회랑이 뭐냐면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통로 같은 걸 할 때, 그럴 때는 기둥 벽을 잘 안 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경복궁이나 뭐 창덕궁이나 이렇게 가면 회랑,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간에 그렇게 만드는 회랑 건축이 있는 데가 다 고급이에요. 그러니까 불국사 같은 데도 그런 회랑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회랑은 건축비 대비 어떻게 보면 효용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싼 건물들은 회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랑 같은 경우는 안쪽이 다 뚫려 있고 바깥쪽만 막혀 있기 때문에 안쪽 뚫려 있는 기둥들을 쭉 보면 실제로 그런 착시 현상들이 보정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에서, 지금 여기 책에도 나오는 이 그림이 지금 부석사 무량수전인데, 부석사 무량수전을 고려시대 건물이 우리나라에 5개, 북한에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부석사에 두 구가 있죠. 그래서 부석사 무량수전, 그 다음에 그 위쪽으로 가면 조사전, 그러니까 의상대사를 모신 그 조사전이라고 하는 그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제 안동 봉정사에 가면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예전에는 거기가 대장경판, 그 다음에 책을 보존하던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장경판전 뭐 이런 판전 건물이었을 건데, 대장전이라든지 그런 건물이었을 건데, 나중에 리모델링 되면서 지금 극락전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부석사하고 봉정사가 둘 다 유네스코 산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수덕사 대웅전, 그렇게 하면 벌써 4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4개를 갖고 있는 거고, 이거 말고는 강릉의 객사문, 객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관이라는 뜻이에요. 손님, 손님이 묵는 집,
그러니까 객사, 그렇게 해서 국립여관입니다. 그 국립여관 건물은 다 없어졌고, 그게 이제 임영관인데 그건 다 없어졌고, 나중에 이제 점점 다른 건물로다가 다 대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문만 고려시대 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사, 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불교의 4개, 그 다음에 이제 국가 건물이 1개 이렇게. 그렇게 5개가 남아 있는데, 그리고 그게 이제 고려시대 건물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알아두실 게, 고려시대 건물 하면 사람들이 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글쎄 오래된 건물이 진짜 좋은 건가?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동아시아 건축 문화가 유네스코나 뭐 안 그러면 문화재적으로, 전 세계적인 문화재적으로 인정받을 때 이제 논점이 전개됐었던 게 그거예요. 보통 기와 같은 경우는 30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바꾸게 되고, 그 다음에 기둥들도 다 썼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고려 말에 1300년도에 그 건물이 만들어졌어도 1300년대에 만들어졌어도 지금 그 고려시대의 부재가 몇 개나 남아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계속 대체해서 늡니다. 그게 굉장히 철학적인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맨 영화에서도 3탄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토니 스타크가 아이언맨이냐, 안 그러면 이 슈트가 아이언맨이냐. 그래서 나중에는 그 슈트 자체만 가지고도 움직이죠. 토니 스타크가 안 들어있는 아이언맨도 존재해요. 그리고 진정한 아이언맨은 사실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얘기를 하죠. 슈트가 없는 인간으로서의 토니 스타크야말로 진정한 아이언맨이다. 그래서 나중에 슈트들을 다 파괴시키는. 그러니까 이런 철학적 논점들이 굉장히 오래된 논점이에요. 그리고 지금같이 이제 인간의 몸이나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사실 그게 나로서 볼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만 있으면 나냐? 육체도 있어야 나냐? 그 다음에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느냐? 그 다음에 만약에 정신만 있어도 된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처리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랬을 때 그게 그 사람이냐에 대한 부분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그 논점이 사실은 동아시아의 건축과 관련해서도 그 논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인정 안 했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렇게 상속되는 것도 문화재적 가치를 가진다. 왜 그렇게 얘기가 나오냐면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여기에도 뭘 했냐면 그리스 아크로폴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했거든요. 사진이 들어가 있거든요. 파르테논 신전은 돌로 된 거기 때문에 그게 원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있었던 게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돌은 뭐 썩을 일이 없으니까 파괴만 될 수 있지 썩을 일은 없잖아. 근데 나무는 계속 썩으니까 부재를 자꾸 대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속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인간도 그런 거죠. 우리도 한 뭐 몇 년 살면 모든 세포가 다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포의 주기가 좀씩 다를 뿐이지 실제로는 다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냐? 야, 이거 무아설과 그 논쟁에서도 나올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네가 상속하는 거냐? 상속하는 그 자체가 너냐? 고려시대 건물이 있다는 게 그걸 보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래서 제가 부석사가 상태가 별로 안 좋았었다. 제가 그런 얘기들도 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부석사에 아주 능력 있는 스님이 계셨거나 안 그러면 부석사 자체가 신도가 그 주변에 많았거나 이러면 이런 것들이 오래 남질 않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가면 사실 문화재 개념이 없었거든요. 가장 안타까운 사찰이 송광사죠. 문화재와 관련해서 가장 안타까운 사찰이 송광사예요. 송광사는 구산 스님이나 이런 어른들이 송광사 전체 배치를 이렇게 틀었죠. 그래서 송광사 가보면 절이 굉장히 넓고 환한 느낌이 들어요. 앞에 마당도 크고. 그런데 그렇게 손을 대는 바람에 송광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문화재라는 개념보다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강했던 거죠. 부석사에 고려시대 건물이 남아있는 거는 거기 스님들이 운영을 잘 못해서 새로 지을 수가 없어서 신도도 없었고 그런 약간 비극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이런 고려시대 건축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되게 뭐 뽀대나는 거 아니에요?
동아시아 건축의 특징은 동아시아가 약간 이렇게 춥거든요. 물론 뭐 중국의 남쪽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약간 춥기 때문에 기둥만 세우는 게 아니고 벽체를 다 막습니다. 그리고 벽체를 막아 놓으면 그 벽은 네모나게 돼 있기 때문에 베을린 기둥을 아무리 멀리서 봐도 그게 휘어져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시각 보정 효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베을린 기둥이 시각 보정 효과를 주려면 투각 건물이어야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파르테논 신전처럼 기둥만 있어야 돼. 기둥만 있어야 돼. 파르테논 신전 못 가봤죠? 슬픈 거예요. 인생이 힘든 거야. 그런 데를 가봐야 이게 문화구나 이런 딱 생각. 그게 저 파르테논 신전 있는 데하고 저기 어디야 스리랑카의 시기리아하고 딱 그런 건축 구조예요. 이렇게 딱 도단한 땅. 우리나라에도 있죠. 그 오녀산성 이렇게 딱 이렇게 된 기가 막히지. 아크로폴리스 멋지거든. 그런데 가보면 이게 그 당시에 철학과 그 도시국가가 어떻게 됐구나 이걸 딱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기둥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 마치 메타스콰이어 나무 숲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 보정 효과가 있는 거고 거기에 다 막혀 있으면 보정 효과가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그리스에서 이 베을린 기둥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동아시아까지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게 미적인 어떠한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고대 사회에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걔네들이 먼저 그런 생각들을 했고, 왜냐하면 걔네는 멀리서 보고 투각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는 이게 뚫려서 기둥만 쭉 나열돼 있고, 그다음에 멀리서 보니까 그런 문제점, 기둥이 이렇게 안으로 오목하게 오목렌즈처럼 휘어 보이는 것들을 이제 수정하기 위해서 약간 뚱뚱하게 만든 게 동아시아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벽을 막기 때문에 사실은 아무 쓸모도 없고, 그 다음에 100m 밖에서 봐도 그 보정 효과도 안 나와. 다 막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겉멋 만든 그러한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무슨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따라한 거예요. 멋있을까 봐. 근데 이것만 따라한 게 아니고 건물이 크면 이렇게 약간 벌어져 보이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파르테논 신전이 안으로 약간 맨 끝쪽 기둥들은 이렇게 굽였어요. 그래서 요 기둥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약간씩 굽입니다. 그래서 요 꼭지점으로다가 이게 몇 킬로로 올라가면 이게 한 점에서 만나요. 모든 기둥들이. 이런 건축이 이렇게까지 건너온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도께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러면 야 불고 타고 왔는갑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야 그리스께 왔으면 그 실크로드 타고 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건축은 전파가 제일 안 되는 게 건축이에요. 갖고 올 수가 없으니까. 네, 갖고 올 수가 없어. 그리고 뭐가 있냐면 기후대가 달라서 그걸 그대로 만들어도 실용성이 달라져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인도 사원 건축이 우리나라에 전혀 못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인도는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공기가 잘 빠지고 시원하게 만드는 건축을 쓰는데 우리는 그게 이제 필연성이 없는 거죠. 우리는 약간 추운 기후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의 이동이 제일 어려운 건데 이 건축의 겉멋만 들어온 거야. 80년대 이런 때 미국 갔다 오면 한 일주일만 갔다 오면 막 혀가 꼬부라져요. 왜 꼬부라지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때만 해도 그랬어. 그래서 뭐 버터를 발랐다는 둥 뭐 되도 않는 소리들을 했었는데 딱 그런 식의 겉멋이 베을린 기둥이에요. 그래서 베을린 기둥은 그냥 개뿔도 아니라더라. 쓸데없이 겉멋든 짝퉁 문화 같은 정도 의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사찰의 상징세계 학원 계속 가고 있습니다. 왜 학원부터 하냐면 학원을 사면 상권을 살 확률도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박한 생각 속에서 그리고 학원이 이게 원래 단편적으로 이렇게 상권은 일주문부터 시작을 해서 사찰 진입로부터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구조로 연속되는 것들을 상권에 배치를 했고 학원은 이게 사찰과 관련된 사찰 문화와 관련된 이모저모를 이렇게 단편적으로 놓은 거라서 사실은 학원이 이런 용도로 더 맞죠. 이번에는 50번째 수인의 의미와 상징. 그래서 부처님 같은 경우는 다 다른
그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 학부 때 이제 무슨 논쟁이 붙었냐면 대학에서 무슨 논쟁이 붙었냐면 수업 시간에 모든 부처님은 다 다르게 생겼냐? 같이 생겼냐? 똑같이 생겼을까? 다르게 생겼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언뜻 생각할 때는 다 다르게 생긴 거 아닙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완벽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A가 완벽해졌고 B도 완벽해졌다면 그것은 완전 대등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 차별성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대등관계가 아닌 거 아니야? 라는 논점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었어. A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어. B라는 사람도 깨달음을 얻었어. 그 깨달음이 그냥 일반 대등이면 그러면 같은 깨달음 레벨이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완전하면 그 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면 서로 불완전성이 좀씩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무한과 무한은 서로 포함관계이기도 하고 대등관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차이가 없어야 되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점이 예전에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부처님을 표현할 때 아미타 부처님이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비로자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아. 다 파마머리에다가 그 다음에 금색이고 그냥 가사 기본 가사 있고 그냥 똑같이 계시는 거야. 이건 되게 재밌는 논점이에요. 사실 완벽하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가능해, 사실은. 완벽하다라고 하는 건데 또 동일성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성에 규제된 불완전성이야 라고 하는 것도 논리적으로 가능하거든요. 이거는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저렇게 볼 수도 있고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과 완벽이니까 똑같은 형태여야 돼. 아니 다른 형태라도 완벽과 완벽일 수도 있어.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논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자꾸 얘기하면 이제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사실 화엄 철학이나 이런 데서 이런 논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화엄이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거야. 부처님을 지금 현재 불교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깨달음이 동일하면 형태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들이 이 절이나 저 절이나 조금씩 다르던데요? 그거는 대동소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스타일은 다 똑같고 조각하는 사람에 의해서 조금씩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머리가 파마머리고 뭐 이런 게 바뀌는 게 아니고 기본 가다는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눈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에서 약간씩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삼존부를 모셔놓은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은 동일한 형태로 모시려고 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세 분을 한 사람이 모셨으면 다 똑같아요. 얼굴도 다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아미타 부처님인지 약사열애인지 비로자나 부처님인지 어떻게 아냐? 라고 하는 논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게 이제 헷갈리니까 요즘은 자꾸 뭘 하는 거냐면 팻말을 붙이지. 근데 제가 늘상 얘기하거든요. 팻말 붙이는 거 부처님한테 팻말 붙이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 선생님도 이름표 붙이고 뭐 이러는 거 아닙니까? 야, 지조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어. 지조는. 임금은 팻말 안 붙인다. 밑에 정승들이 품계석에 쓸 수는 있어. 정승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직급에 의해서 우리가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 가면 품계석이라고 쭉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윗사람은 최고 윗사람은 이거 없어요. 왕조 국가나 이런 데서는 최고급은 자기를 표현하는 무언가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름표를 붙이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무식한 거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꼭 그런 식으로 지시하고 싶으면 앞에 무슨 명패 붙이듯이 하지 말고 한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따서 실루엣으로 이미지를 따서 이 부처님, 이 부처님, 이 부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라. 그래서 부처님은 사실 이게 임금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군주하고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금색을 쓰는 것도 그렇고 동아시아에서 금색이라고 하는 것은 금색하고 자색, 자주색은 황제만 쓸 수 있는 색이에요. 황제하고 임금.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무슨 전, 창덕궁,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임금 밖에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거를 대웅전, 비로전, 적광전 이렇게 전자
를 쓰는 거예요. 도교에서는 궁자를 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무슨 궁 이러면 그건 사실 도교 용어예요. 도교 용어.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다. 정멸보궁 이게 도교식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유래됐냐면 제가 지금 여기 있는 오대산 월정사 중대에서 시작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멸보궁 하면 어디가 먼저 떠오르냐면 양산 통도사가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 그 명칭 자체의 기원은 사실 오대산 중대에서 시작되는 거고 여기가 원래 도교적인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 산이. 예. 그래서 그러한 요소들을 그러니까 영향들을 받으면서 정멸보궁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겠나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 뒤에 궁자가 붙고 그 다음에 전자가 붙는 게 불교와 도교의 차이라더라. 불교에서는 이제 전자 다음에 쓰는 게 각자를 쓰거든요. 삼성각, 칠성각, 산신각 뭐 이렇게 각자를 쓰는데 도교에서는 궁자 다음에 쓰는 게 뭐냐면 관자를 씁니다. 삼청관 이렇게. 예.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건 상식적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도사하고 도인의 차이도 있어요. 도사하고 도인. 도사하고 도인 차이 뭔지 아세요? 절에도 이런 게 있는데 절에도 운수납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은 요즘은 그런 구분을 안 하는데 큰 절에 이렇게 대방에 들어가면 큰 방에 들어가면 다 뭐가 있냐면 청산배군이라고 쓰여 있어요. 청산은 푸른 산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본방대중 그러니까 그 절에 상주하는 소임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상주 승려를 청산이라고 하고 배군이라고 하는 건 뜬구름이에요. 흰구름 이렇게 떠다니는 그러니까 그거는 객 스님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서는 청산배군으로 구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운수납자 이러면 이제 떠돌아다니는 스님들 만행 뭐 이렇게 하면 다 떠돌아다니는 스님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래 예전에 만행 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그 형각 스님 그죠? 그렇게 만행이라고 쓰니까 자기가 지금도 만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을 떠돌면서 독일까지 가고 이렇게 책 제목을 잘해야 돼. 그거 있잖아. 그 노래도 그 가수들도 노래 제목 따라간다고. 우리는 그럼 뭐로 할까? 이거 대박 뭐 이런 거 할까? 끝까지 팔아먹는다 뭐 이런 컨셉으로 해야 되나? 책 팔아서 도대체 얼마나 남는다고 이 짓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게 돈도 안 되는데. 이렇게 찍고 있는 출판사나 나나 진짜 슬픈 인생이에요. 우리 참 찌질이 인생. 그래서 그렇게 아무튼 나뉘는 거고 도사 이러면 그건 도관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상주 도사. 그다음에 도인 하면 떠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청산백운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청백이라는 뜻이거든요. 청백. 왜 청백이 이렇게 대응 구조가 되냐면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히 청의 반대는 홍이거나 적이죠. 빨간색. 푸른색의 반대는 빨간색. 흰색의 반대는 검은색. 이렇게 그건 이제 음양론으로 따질 때 얘기고 오행으로 따질 때는 청의 반대가 백이에요. 그래서 동방청, 그 다음에 서백, 서쪽은 금.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좌청룡 우백호, 청과 백이잖아. 백호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오행룰도 존재했기 때문에 뭐가 있었냐면 어렸을 때 청백전을 했지. 유쾌한 청백전. 그 다음에 운동회 때도 청백전을 했지. 청홍전을 하진 않았지. 그걸 누가 저한테 쓸데없이 약을 뭐라고 팔았냐면, 제 아는 분이 뭐라고 팔았냐면, 왜 청백전이 됐냐면, 우리가, 빨갱이들한테 뒤지게 당해가지고, 빨간색에 대한 공포증이 있어서, 청의 반대를 백으로 놨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거는 한쪽은 음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빨간색, 파란색, 검은색, 흰색이라고 하는 음양 논리가 있는 거고, 한쪽에는 오행 논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제로 청백이라고 하는 거는 저 불국사에 가면 청운교, 백운교 거기서도 청백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래가 굉장히 오래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처님 수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모든 부처님을 똑같이 동일성으로 표현을 해버리면 어느 게 어떤 부처님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름을 쓸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것을 표현하는 고정된 어떤 모습 하나를 넣어야겠다. 그게 이제 수인, 손 모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 모양. 얘기하다 보면 이게 손이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도나 동남아시아에 가면 더운 지역은 이 손가락에 대한 이러한 표현들이 상당히 더 심합니다. 우리보다. 그래서 춤을 추더라도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했는데 송송안에 난타 이렇게 탁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난타 있잖아요. 난타.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유행했었던 게 점프, 이렇게 막 덤블링 같은 거 하는 그런 점프 공연도 유행을 했었는데 요즘은 난타 싹 죽었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추운 지역의 공연 문화고, 더운 지역 공연을 보면 손톱 같은 걸 긴 거 하나 끼워가지고 이렇게 따다다다다 이렇게 움직이는 정도의 춤이에요. 춤이 이렇게 역동적이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더운데 몸을 많이 쓰는 뭐 비보이 같이 이렇게 막 역동적으로 하면 짜증이 나요. 그래서 왕이 지금 40도인데 그 앞에서 비보이 댄스를 하는 거야. 막 돌면서 이렇게 하면, 그러면 왕이 뭐라 그러냐면 제 사형. 이렇게 가는 거야. 짜증이 나. 그래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조금씩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저거 좀 무성의하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더운 지역 춤이에요. 더운 지역 춤. 그래서 걔네들이 의외로 몸을 잘 안 움직이고 손이나 이런 걸 이렇게 까딱까딱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수인 문화, 손에 대한 표현이 우리보다 훨씬 더 다양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무드라, 만트라, 만다라, 이렇게 해서 신구의, 그러니까 입으로는 만트라, 진언을 하고, 그 다음에 몸으로는 수인, 무드라를 음사해서 문두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통일 직후에 경주 저 사천왕사에서 이제 문두루 비법, 이게 문두루가 무드라의 수인, 손으로 이렇게 착착 움직이면서 이게 신통 부리는 거, 신통 부리는 거. 그리고 이 문화가 아직도 절에 남아 있어요. 그건 언제 하냐면 관욕 같은 거 할 때, 사십구제나 이런 거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영혼을 씻겨드리고 이런 의식에서는 사실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손으로 가리켜 지단진언 하고 뭐 이렇게도 쥐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주먹 쥐고 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인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만다라라고 해서 정신적 완성, 이런 것들도 지금도 절에서 하죠. 그래서 절에서 사시에 보면 요건 만다라 선송 뭐 이렇게 해갖고 만다라를 지금 제가 건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송, 맨 먼저 무엇을 할 것이냐, 정법계진언, 법계를 깨끗하게 하는 진언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작법입니다. 예전에 밀교 작법. 그렇게 해서 인도 문화에는, 아무튼 더운 지역 문화에는 이 수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걸로 신통 부린다고. 중국 도교에도 있어. 검결해가지고 이렇게 부정을 쫓아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도 문화에는 아무튼 이 수인이라고 하는 게 손 모양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나중에 이제 제일 많이 발전하는 게 밀교거든요. 그래서 손 모양을 가지고 부처님의 자세를 특정한다. 그래서 몇 분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굉장히 많은데, 부처님도 많고 보살님도 많고 대승불교에는 굉장히 그런 게 많은데, 실제로는 등장하는 분들은 몇 없습니다. 불명경이나 이런 데 보면 막 이렇게 많이, 이렇게 두꺼운 페이지의 책으로 부처님 이름과 그 다음에 저 보살님들 이름이 나오는데 다 필요 없고, 뜬 사람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몇 분만 기억하면 어느 절에 가서도 다 통한다. 그게 수인이에요. 손 모양.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렇게 오른손을 무릎에다가 이렇게 대고, 요 사진으로 이렇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요거 이제 찍기 수인이라고 하는, 땅을 찝는 이렇게. 이거 너무 긴 거 아니요? 이거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얘기를 해주면 약간 힘들 수도 있는데, 19분 이 정도 하고, 진짜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